결혼 20주년 기념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영수가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그 말이 그렇게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뭉클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그 반지를 끼워준 손이 불과 사흘 뒤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25살 청년의 손을요. 20년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가면 이었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세종시 도담동에 살고 있는 한영숙, 올해 48살입니다. 제 이름처럼 영원히 숙녀로 살고 싶었는데 인생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 이름은 정진수, 저보다 2살 많은 50살입니다. 아들 민호는 20살, 올해 대학교 1학년이고요. 그날은 결혼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더라고요. 거기가 제가 좋아하는 곳이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남편이 작은 에르메스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20년을 살면서 남편이 선물다운 선물을 해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생일에도 필요한 거 사라며 현금을 봉투에 넣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자를 열었더니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20년 동안 고생했어. 남편이 직접 제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20년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물이 너무 바보 같아서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반지는 죄책감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계속 묶어두려는 수단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남편 정진수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주부들이 모여 수다를 떨면 꼭 남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영숙 씨 남편은 진짜 귀하다니까. 요즘 세상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칼퇴근이잖아요, 칼퇴근. 주말엔 집에서 요리까지 한다면서요? 세종시 1등 신랑감이지 뭐. 우리 딸한테 복제해주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식도 대부분 빠지고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제육볶음도 하고 아들 민호 좋아하는 김치전도 부쳐줬습니다. 밖에서 보면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걸 깨닫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이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5년째에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남편이 허리가 아파서 매트리스가 맞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딱딱한 매트리스를 사줬더니 이번엔 서재에서 자면 업무 생각도 정리되고 좋다면서 아예 서재에 싱글 침대를 들여놨습니다. 저는 그때 서운하긴 했지만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그런 부부도 있었거든요.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친남매 같아진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속이 허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면서도 빨래를 개키면서도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모를 허전함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냥 이게 결혼의 현실인가 보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결혼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이야. 세종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있거든.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재 책장에는 경제 경영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주말마다 세종호수공원 근처 독립서점인 책방숲에 가서 책을 사오기도 했거든요. 그 독서 모임이 10년 동안 계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 모임이라는 게 독서 모임이 아닐 줄도요. 아들 민호가 대학교에 합격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갈비 전문점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저는 LA 갈비를 시키고 남편은 생갈비를 시켰고 민호는 냉면도 추가로 시켰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유독 밝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어른이 됐다. 아버지가 용돈 팍팍 줄게. 민호도 신이 나서 웃었고 저도 오랜만에 단란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케이크를 먹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저는 그냥 무심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잠금 화면에 문자 미리 보기가 떠 있었거든요. 저장된 이름은 없고 번호만 떠 있었는데 자기야 보고 싶어. 오늘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워 유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야, 자기야라고. 저는 20년 동안 남편한테 자기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식탁에서 핸드폰을 집어들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케이크를 한 입도 더 먹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제 표정을 보고 엄마 왜 그래? 케이크 맛없어? 하고 물었어요. 아니야, 속이 좀 이상한가 봐.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속이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세종시 도담동 우리 아파트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서 밤새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구나. 20년 동안 완벽한 척 살더니 결국 바람이 났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명 어린 여자겠지. 20몇 살짜리 젊은 애한테 흘렸겠지. 이상하게 그 생각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버림받는 건가 싶어서요. 거울을 보니 눈가 주름이 보이고 볼살이 처진 것도 보이고 48배 얼굴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제 남편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는데 그 입에서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창피하고 무섭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다정한데 뭐가 불만이에요? 술도 안 마시고 손도 안 올리고 돈도 잘 벌면 그게 어딘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같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을 때예요. 밥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남편의 시선이 단 한 번도 내 얼굴에 머물지 않는 것 같을 때,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그냥 뭐하고 마는 것 같을 때, 그 대화 없는 저녁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 마트에서 장을 볼 때였습니다. 카트를 밀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고르는데 갑자기 내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아는데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삼겹살 봉지를 들고 냉동 코너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부 한 분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을 정도로 멍하니 서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지인이 한 분 계세요. 5년 전에 이혼하신 분인데
저랑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숙 씨, 나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알게 됐어요. 맨날 남편 입맛에 맞춰서 밥을 해줬더니 어느 날 혼자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 앞에서 한동안 못 고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는데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나? 그때는 잘 모르겠었거든요. 다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는 남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남편이 6시 반쯤 다녀올게 하고 나가면 저도 5분 뒤에 따라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 차를 쫓아갔더라고요. 남편 차는 세종시에서 대전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대전 은행동 쪽으로 들어가더니 골목길 작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도 가까운 편의점 앞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던지 귀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나올까? 어디서 만나려고?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이 멈춘 곳은 은행동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그냥 철제문에 작은 동패 하나만 달려 있었어요. MEMBERONLY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원제 바바였던 거예요. 저는 그 건물 맞은편 구석에 서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키가 아주 큰 청년이었습니다. 흰색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처럼 잘생겼더라고요. 25이나 됐을까요? 그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한테 뭔가를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그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악수처럼 잡은 게 아니라 10손가락을 꼭 맞잡은 채로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다리가 풀렸어요. 가로등 기둥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친한 동생이겠지. 요즘 남자들은 친한 사이에 손도 잡는다잖아. 머릿속에서 뭔가가 계속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방식이, 그 청년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제가 남편한테 2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골목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발이 시렸고 대전 은행동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더라고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괜찮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계란 후라이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자기 일어났어? 국 다 됐어 라고 말하는데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밥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두 숟가락 먹다가 속이 안 좋아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맞는 걸까?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서재에 들어간 건 몇 달 만이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내 공간이니까 건드리지 말아줘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 말을 지켜왔습니다. 20년 동안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위에 2개 서랍은 열렸어요. 사무용품이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래 서랍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로 잠그는 서랍이었는데 저는 그 서랍이 잠겨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이것저것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소지품들을 뒤지다가 열쇠를 찾았습니다. 책상이 필통 안에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즉석 스티커 사진들이요. 젊은 청년과 남편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볼을 맞대고 찍은 것도 있었고 서로를 보며 웃는 것도 있었고 봉투 안에는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하나를 꺼내서 열었습니다. 진수 오빠, 오늘 밥 먹고 산책한 거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오빠가 있으면 세상이 다 필요 없어요. 빨리 자유로워져서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제 손에서 편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서재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에는 아직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사진들을 무릎 위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안 자고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남편 발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어디서 나왔어, 이거? 서재 잠긴 서랍에서 나왔어요. 그거 왜 뒤져? 내 공간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소리를 지르다니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진수 씨, 이 사람 누구예요? 친한 후배야. 후배한테 오빠라고 하면서 편지 쓰는 사이예요? 금요일마다 대전 은행동 바에서 만나는 친한 후배예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내려다보다가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나는. 저는 그 다음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남자가 좋아. 남자가 좋다.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깨닫는 속도보다 충격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그랬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말할 수가 없었다고. 집안 분위기도 있었고 부모님 기대도 있었다고. 결혼을 하면 달라질 줄 알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영수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산 적이 없어. 근데 당신은 내 아이 엄마로는 최고야. 내가 당신한테 잘해줬잖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안 될까? 이 일은 묻어두자.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저는 그때 느낀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모욕감이라는 단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정상 가정으로 보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의 청춘이, 저의 20년이 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도담동 아파트 거실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천장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가 새벽빛에 사라질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에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어머니는 충청남도 공주에 사셨는데 버스를 타고 2시간 넘게 걸려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더니 거실에 앉아서 이러셨습니다. 영수가 내가 다 들었다. 진수한테. 저는 조용히 앉아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있잖아. 내 아들이 오죽 외로웠으면 그랬겠냐. 남자들도 외로우면 그런 거지 뭐. 남자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대수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귓속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한테 잘해주신 분이에요. 명절마다 용돈도 챙겨주시고 아플 때 내려오셔서 끼니도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작게 만드는 말인지를 어머니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20년입니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뒤집지 말자는 거잖아. 저는 20년 동안 속았어요. 야, 속았으면 어때? 밥은 굶었냐? 옷은 못 입었냐? 진수가 돈은 잘 벌어왔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굶지 않으면 괜찮은 결혼이라고요. 그럼 저는 20년 동안 밥만 먹으면 됐던 존재였나요?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폭풍같이 울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수도꼭지를 틀고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제 울음소리가 가려지도록요. 아들 민우한테는 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날 울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상황에 이렇게 빨리 달려오셨을까? 왜 이상하게 전혀 놀란 기색이 없으셨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성 정체성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아들이 대학 시절에 이미 어머니한테 털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설득을 했대요. 사람들 눈이 있잖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결혼하면 다 달라진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찾아준 여자가 저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을 때 몸이 어찌나 떨리던지,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구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속임을 당했던 거예요. 남편한테만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도요. 그 일이 있고 2주 뒤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대전 은행동 골목에서 남편 손을 잡고 들어갔던 그 청년이요. 안녕하세요. 저 지훈이에요. 25살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180은 되어 보였고 얼굴은 실제로 봐도 드라마 배우 같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볼 법한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로 제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그냥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아저씨는 저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놔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서로 사랑도 없는 사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뭐가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사랑도 없는 사이. 20년을 같이 산 사람에 대해서 25살 청년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그 무렵 집에 와서 아버지랑 지훈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민호가 집에 오는 시간에 지훈을 데리고 와 있었던 거더라고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친구네 집에 좀 있을게.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나가고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민호 봤잖아요. 아이 입장은 생각 안 해요? 민호도 이제 성인이야. 세상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당신 아들이 지금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생각보다 별거 아닐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더 이야기를 하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서요. 민호는 3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민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며 민호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습니다. 나중에 민호 친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민호가 우리 집에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는데 지금은 좀 놔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밝은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어른인 저도 이런데 20살짜리 아이는 얼마나 더 무너졌겠습니까? 저는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한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떨렸지만 누굴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어디 다니는지 알면 다 소문이 날 테니까요.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혼 소송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동성관계를 외도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과거에는 좀 복잡했어요. 판례가 쌓이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그 말에 맥이 빠졌습니다. 20년을 속았는데 그게 법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BRT 버스 안이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혼자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다녀왔다는 것을요. 저는 우연히 남편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부동산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뭔가 등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혼자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건 한 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혹시 서류 위조 쪽으로 시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빨리 확인해 보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이 설마 아파트를 지훈이한테 넘기려는 건 아닌가. 20년 동안 같이 일군 집인데 저는 그날로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변경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지훈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날은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지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들어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요. 내 집이야, 여기. 남편의 말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고 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내 냉장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는 25살 청년. 그 뒤로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제 옷들이 현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예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제 겨울 코트와 가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마가 뜨거워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남편한테 추궁을 하니까 지훈이가 정리 좀 하다가 그렇게 됐나 봐. 정리를 내 물건을 봉투에 넣어서요? 미안. 그건 잘못됐지.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이혼하자. 저는 그 말을 예상했는데도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혼을 내가 왜 해요? 지금 상황이 다 우리 셋 다 힘들잖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 당신이 나가서 살면 안 되겠어? 위자료 충분히 줄게. 제가 나가서 살라고요. 이 집 절반이 내 명의인데요.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이 안 됐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는 그 이상 말을 못했는데 엄마가 바로 느끼셨던가 봐요. 내가 갈게. 충남 논산에서 엄마가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무너졌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8살 딸이 72살 엄마 품에 안겨서요. 사연을 다 들으신 엄마가 잠시 조용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잘못 고른 거다, 사위를.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까지 자책하시니까요. 엄마가 집에 가시던 날 저녁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나 좀 이상한 것 같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너무 올라서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논산 강경의료원 응급실 복도에 서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울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엄마 옆에서 울면 엄마가 더 힘드시니까요. 복도에 혼자 있을 때는 울었습니다.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뽑아놓고 뜨거운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겠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감정이 앞서던 저한테서 뭔가 차갑게 계획하는 저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직접 만든 메모장에 날짜와 상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지훈에게 보낸 문자를 발견했을 때 남편이 한 말들, 지훈이 집에 왔던 날짜, 지훈이 제 물건을 봉투에 넣었던 날,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찾은 편지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원본을 남편이 없앨까 봐서요. 또 인터넷에서 법률 커뮤니티를 찾아서 비슷한 사례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세종시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서 노트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 학원 보내듯 남편을 내보내고 민호밥을 챙겨주고 그 다음 혼자 앉아서 판례 검색을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다시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제가 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은요? 공동명의 아파트는 2분의 1이 기본이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기여도에 따라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희망이라기보다는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뜻밖의 정보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민호 친구 아버지가 우연히 남편 회사 관련 이야기를 해줬는데 남편이 회사 경비 처리로 뭔가를 이상하게 처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남편한테 숨겨둔 돈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조각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관리한 가계부를 처음으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세금 신고 내역이랑 통장 내역을 비교해 보니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시작해서 숨겨진 비자금 계좌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승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했더라고요. 남편 쪽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을 모아 승진 축하 파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연회장을 빌렸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같이 가줘야 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남편은 제가 순순히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파티가 열리기 전까지 2주가 있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최후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지훈이 함께 찍힌 사진들, 지훈이 쓴 편지들, 남편이 한 말들이 담긴 녹취 파일들, 지훈이 우리 집에 들어와 제 물건을 건드린 날의 기록들, 그리고 비자금 계좌의 단서, 변호사님과 다시 만나서 이혼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드레스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에 입으려고 샀다가 남편이 그냥 편하게 입어라고 해서 입지 못했던 남색 드레스였습니다. 10년 동안 비닐에 쌓여 있었더라고요. 꺼내서 입어봤더니 잘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48배 얼굴이 주름도 있고 눈가도 처졌지만 뭔가 그 얼굴이 처음으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한영숙. 이제 시작이야. 파티 날이 왔습니다. 어진동 연회장은 50명쯤 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들, 친척들, 오래된 지인들. 남편은 검은 정장을 입고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남자의 이중 생활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색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남편분이 이번에 승진하셨으니 정말 경사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경사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그분은 몰랐겠지요. 파티 중반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부인께서 축사를 해주실 건데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앞쪽에 있는 프로젝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전날 밤 파티장 AV 담당자를 통해서 제 USB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해뒀습니다. 남편 젊은 시절 사진 슬라이드를 틀어드릴게요. 화면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켜지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뭔 영상인가 하고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 지훈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 마주 앉아 웃는 모습,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는
지훈이 쓴 편지의 일부가 텍스트로 올라왔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제 쪽으로 달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파티장 문 옆에 서 있던 두 분, 제가 부탁드린 경우 회사분들이 남편을 막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수 씨 아내 한영숙입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 남편의 승진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혼자 알고 있던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영수가 하고 소리쳤지만 경호원분들이 막았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이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제가 알고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시작했고 그 정보를 숨긴 것은 이분과 그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목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집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지켜주는 도구였습니다. 이제 그 도구 돌려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동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친척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파티장 문가에 서 있던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훈은 그 파티에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불렀는지 스스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파티장 맨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연락해온 분이 지훈에게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민사소장이었습니다. 지훈이 봉투를 받아들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훈이 사실 남편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사주는 명품 시계, 차보험료, 나아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패턴이 있었다는 걸 남편 동료 한 분이 나중에 귀띔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이에 젊은 다른 남자와도 관계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요. 저한테 20년 동안 거짓으로 살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불쌍함이 한 1초쯤 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20년이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혼자 타고 집에 왔고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 쪽 반응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파티 자리에 있었던 회사 사장이 그 자리에서 굳은 표정을 짓더니 다음 주에 남편 승진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물건 부수는 소리가 나요. 좀 와주세요.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그 사이 민호를 외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세종호수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민호랑 코코아 하나씩 마시면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그래도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해. 민호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코코아 캔을 두 손으로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그것만 알아.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꾹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같이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거실 한켠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자식이 그런 상황이니 어쩔 줄 몰랐을 뿐이니까요. 그 시절에는 더욱 그랬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20년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영수가,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는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갈 거예요. 우리 사이 이렇게 끊어지면 어머니 아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차가운 말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게 해드릴 힘이 저한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 조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님이 법원을 통해서 남편 명의의 금융계좌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계좌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 명의로 된 증권 계좌였고, 하나는 가족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적금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불입한 돈이 꽤 목돈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한테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물었습니다. 회사 경비 처리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저는 그 돈을 다 갚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민호 유학 자금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건축학과에 들어갔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핀란드 알토 대학교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이 돈이 있으면 민호를 보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법원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저는 이상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데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첫 주에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구이판을 올리고 삼겹살을 하나씩 구우면서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것을 보다가 혼자서 이걸 굽고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고기 위에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황급히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서요. 삼겹살 굽다가 우는 48이라니. 근데 그 웃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혼자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자기 남편도 알고 보니 이중 생활을 했다는 분, 30년을 살다가 이혼하신 분, 아이가 넷이었는데도 혼자 다시 시작하신 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나 말고도 또 있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 힘들지만 그때보다는 낫다. 그 한 줄이 저한테 꽤 오래 남았습니다. 이혼 재판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곳에 드나들었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법원 건물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원 앞 이디야 커피에서 변호사님과 작전을 짜듯이 대화하던 게 기억납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손을 꼭 쥐고 있었던 것도요. 남편 측 변호사는 이혼 원인이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였다고요.
하지만 저쪽에서 준비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훈과의 관계를 직접 인정했던 녹음 파일도 있었고, 편지 원본도 있었고, 남편이 제한테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 날의 녹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20년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목이 자꾸 막혔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대로 기록되어야 하니까요. 판결날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원고 한영숙과 피고 정진수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위자료 7천만 원, 재산 분할 내역에 따른 분할 청구를 허가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법원 복도에 나와서 변호사님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그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대전 하늘이 보였는데 그날 하늘이 참 파랬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남편은 회사에서도 결국 해임이 됐습니다. 승진 파티 날의 일이 회사 내부에 퍼졌고 이후 경비 처리 문제도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뭔가 통쾌해야 하는데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남편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남편이 공동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는데 지훈이가 나한테 빌린 돈도 안 갚고 연락을 끊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20년 전에 했어야 했으니까요. 지금은 저와 남편은 남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사는지는 모릅니다. 전애들은 바로는 회사 근처 고시원에 잠깐 지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론 소식을 따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냉정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마무리되고 저는 받은 돈의 일부를 민호 교환학생 비용으로 썼습니다. 민호가 핀란드 헬싱키로 떠나는 날 저는 인천공항에 함께 갔습니다. 출발 게이트 앞에서 민호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키가 아버지를 닮아서 훤칠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있어도 밥은 잘 먹어. 알았어. 가서도 밥 잘 먹어. 6개월이야, 금방이야. 그래. 저는 게이트로 들어가는 민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한번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저는 인천공항 출발 로비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없고 남편이 없고 그냥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11월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기 전에 잠시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바깥 하늘이 회색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조금 보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혼이 끝난 뒤 저는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의 모든 곳에 남편의 흔적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앞치마 걸어놓던 주방 옆 고리도, 서재 문 앞 작은 화분도, 거실 창가에 놓인 소파 쿠션도, 이삿짐을 싸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속 깊이 처박혀 있던 결혼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28살의 저와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행복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28배 저한테 지금 뭔가 말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조금만 더 너 자신을 잘 봐줘. 그 사람 눈에 비친 너만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너를 보자. 저는 앨범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이사한 곳은 세종시 한솔동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도담동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저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호수공원이 보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호수공원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가구도 다 정리가 안 됐고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배달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혼자 먹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무겁지 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서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호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48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으로 치면 아직 딱 중간쯤 됩니다. 앞으로 살 날이 절반쯤 남은 거예요. 그 절반을 어떻게 살까?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충남 논산외가 근처 들판에 앉아서 수채화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됐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취업한다고, 결혼한다고, 그러다 보니 그림이랑 멀어졌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스마트폰으로 세종시 문화회관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수채화 강좌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저는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집을 꾸몄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집의 인테리어는 늘 남편의 취향이었거든요. 무채색 계열, 심플한 것, 군더더기 없는 것. 저는 사실 꽃무늬를 좋아했는데 한 번은 꽃무늬 커튼을 사려고 했더니 남편이 촌스럽지 않아? 하는 바람에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솔동 새 집에 저는 꽃무늬 커튼을 달았습니다. 세종시 소담상가에 있는 패브릭 가게에서 직접 골랐습니다. 옅은 분홍 바탕에 흰 꽃이 그려진 커튼이었는데 그걸 달고 나서 창가에 서서 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꽃무늬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게 어찌나 좋던지 저는 그날 아침 한동안 그냥 서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도 하나 샀습니다. 몬스테라 화분이었는데요. 집에 가져다 창가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화분을 봤습니다. 물도 주고 잎사귀가 새로 나오면 반가워하면서 화분 하나 잘 돌보는 것도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채화 강좌 첫날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분들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흰 종이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세요. 저는 팔레트를 받아들고 한참 뭘 그릴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하늘을 그렸습니다. 그 아래로 호수를 그렸습니다. 물 위에 빛이 반짝이는 것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와서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처음 치고 많이 그리셨네요. 빛 표현이 자연스러워요. 저는 그 말 하나에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강좌에서 만난 분들이랑 강의 끝나고 근처 카페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시시콜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이 얘기, 자식 얘기, 요즘 뭐 보는지 얘기.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항상 정진수 아내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냥 한영숙이었습니다. 한영숙으로 있는 시간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충남 논산에 계신 엄마한테 갔습니다. 퇴원하시고 많이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건강이 좋아지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린 수채화 몇 장을 들고 갔습니다.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논산 엄마 집, 낡은 마루에 앉아서 엄마한테 그림을 펼쳐드렸습니다. 엄마가 그림을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야, 영수가, 네가 이런 걸 그려? 응, 요즘 배우고 있어. 어릴 때 그림 잘 그렸잖아. 나 기억한다. 그랬어? 초등학교 때 미술대회 나가서 상도 탔잖아. 기억 안 나?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이었더라고요. 영수가, 응,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72살 엄마 손이 얼마나 주름져 있던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핀란드로 간 민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헬싱키 항구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핀란드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민호 뒤로 빨간 벽돌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면서 민호가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 여기 보내줘서 고마워. 엄마가 보고 싶지만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면 나도 행복해. 저는 그 메시지를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민호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건강하게 잘 있어.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결심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내가 속았다는 게, 내가 20년 동안 몰랐다는 게, 어떻게 그걸 몰랐어? 하고 사람들이 말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건 피해자를 탓하는 논리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속은 사람이 바보인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위장 결혼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통계가 없지만 알게 모르게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처럼 나중에 알게 된 분도 있고 처음부터 알고도 경제적 이유로 그냥 사시는 분도 있고 아이 때문에 버티는 분도 있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라는 거요.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쓰기에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28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충남 논산외가 앞 들판에 앉아서 수채화를 그리던 10살짜리 영숙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는 커서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파리에 가서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땐 막연한 꿈이었지만 그 꿈이 사라진 건 외부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포기해 나갔던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한테 기대어 살아도 될 것 같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내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내 꿈은 나중에 미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는 시간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걸 48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한솔동 아파트 창가에 이제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강좌에서 배운 것들을 혼자 연습합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창가에 앉아서 세종호수공원을 바라보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이 잘 되는 날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붓을 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 살지 그랬어. 자식도 있는데. 이혼하면 힘들어. 그냥 눈 감고 살지. 나이 먹어서 혼자 어떡해. 다 그분들 나름의 걱정에서 나온 말인 거 알아요.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진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핀란드에 있고, 하지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내리는 냄새가 좋다는 것. 창밖 호수에 아침 안개가 피어오를 때 그 풍경이 예쁘다는 것. 그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답답하지만 그 답답함이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것. 저는 그걸 48배 처음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했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그 순간이 진짜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은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